안녕하세요, 여러분. 하가미소 배움터 마라톤 독서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책을 읽으며 깊이 있는 내용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안세대 4부의 첫 번째 장인 집단 행동을 위한 준비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현대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집단적으로 행동할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효과적인 변화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목표를 조율하고 어떻게 공동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이 장은 우리가 단순히 개인의 행동을 넘어 집단적 차원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과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해줍니다. 오늘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통찰과 함께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집단행동을 위한 준비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책을 펼쳐주시고 편안하게 집중해 주세요. 4부 더 건강한 아동기를 위한 집단행동 9장 집단행동을 위한 준비 내가 어린이가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계정을 갖는 시기를 늦추어야 한다고 말할 때 가장 흔한 반응은 나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라는 대답이다. 11살짜리 아동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돌아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일상적인 일로 자리 잡아 많은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배는 이미 떠났어요. 또는 열차는 이미 역을 지났어요. 라고 말한다. 하지만 교통수단에 빗댄 이 비유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할 필요를 시사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탑승한 비행기가 안전문제가 발견되는 바람에 다시 게이트로 돌아간 경험을 한 적이 있다.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뒤에는 자매선 두 척을 운항 중단하고 개조 작업을 통해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 새로운 소비 제품이 특히 어린이에게 위험하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우리는 제조업체가 설계를 적절히 수정할 때까지 제품을 리콜하고 시장에서 그 제품이 유통되지 않게 한다. 2010년대에 10대와 부모, 학교, 그리고 테크 회사도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그토록 많은 해를 초래할 줄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안다. 2010년에는 정신건강 위기의 징후를 전혀 느낄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징후가 우리 곳곳에서 발견된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데도 자꾸 그렇게 느끼는데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시장의 힘, 사회적 영향이 결합해 우리를 덫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우리 각자는 홀로 행동하면서 올바른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렵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함께 행동한다면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다. 이 짧은 장에서 나는 집단행동 문제들이 무엇을 설명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 쓰이는 몇 가지 공통 메커니즘을 소개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4부 나머지 장들에서는 놀이 기반 아동기에서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로 파멸적 전환이 일어난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 정부와 테크회사, 학교, 부모가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을 소개할 것이다. 집단행동 문제 사회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모든 사람이 동일한 선택을 하면 모두에게 나쁜 결과가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각 개인이 자신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하는 덫을 연구해왔다. 만약 집단이 협응을 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더 많은 물고기가 돌아가는 결과를 얻을 것이다. 이러한 덫을 집단행동 문제라고 부른다. 10대 초반 아동은 6학년이 되어 처음 등교한 날에 일부 그부가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인스타그램과 스냅챗으로 서로 연결하는 것을 볼 때 집단행동 문제의 덫에 빠진다. 아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모든 학생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자기도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는다. 6장에서 나왔던 알렉시스 스펜스는 6학년 때 부모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가지려고 그토록 애를 썼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것이 그토록 중독성이 강했던 이유는 그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 욕구 때문이었어요. 나는 무엇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는데 만약 뭔가 놓치는 게 있으면 나 혼자만 소외되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고 아이들이 나를 비웃거나 놀릴 게 뻔한데 나는 왕따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일단 몇몇 학생이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계정을 갖게 되면 다른 학생들은 부모에게 압력을 가해 부모까지 덫에 빠지게 한다. 자녀로부터 다른 애들은 모두 스마트폰이 있어요. 만약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으면 나는 모든 것에서 배제될 거예요 라는 말을 듣는 것은 부모에게 매우 고통스럽다. 10대 초반의 자녀가 휴대폰 속으로 사라지는 걸 원하는 부모는 거의 없지만 자녀가 학교에서 왕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상상은 훨씬 견디기 힘들다. 그래서 많은 부모는 그만 그 압력에 굴복해 11살 혹은 그 미만의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사준다. 굴복하는 부모가 늘어나면서 나머지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가해지는 압력이 더 커지며 결국 공동체는 안정적이지만 불행한 평형에 도달하게 된다. 즉 모두가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모두가 스마트폰 속으로 사라지고 놀이 기반 아동기는 끝나고 만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기술 채택이 너무나도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일부 테크 회사 역시 집단행동 문제에 휘말리게 된다. 이들은 빨리 행동에 나서 아동과 10대를 최대한 끌어들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회사 정책과 미국 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13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들은 그런 것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새로운 사용자의 나이를 제대로 검증하는 회사는 10대 초반 아동 고객을 경쟁자에게 빼앗기고 말 텐데 경쟁자들은 미성년자를 불법적으로 모집하는 것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다. 부모들은 아이의 독립성에서도 집단행동 문제에 맞닥뜨린다. 모두가 그렇게 행동할 때에는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 자기들끼리 놀라고 하기가 아주 쉬웠다. 하지만 주변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는 먼저 나서서 그런 행동을 하기가 어렵다. 공공장소에서 보호자 없이 아이를 돌아다니게 하거나 놀게 하면 우회한 이웃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고 경찰은 이 사건을 아동보호국으로 넘길 수 있으며 그러면 아동보호국은 아동방임 혐의로 부모를 조사할지도 모른다. 각 부모는 다른 부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설령 그것이 모든 아동의 발달을 해친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항상 부모의 보호와 감독 하에 두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이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집단행동 문제에는 집단 반응이 필요하다. 주요 집단 반응의 종류는 4가지가 있는데 각각은 우리를 도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첫 번째, 자발적 협응. 11살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사주는 부모가 사주기를 거부하는 부모에게 추가 압력을 가하는 것처럼 부모들이 함께 뭉치면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다. 8학년까지 기다리자라는 그러한 협응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이다. 이 단체에 가입한 부모들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8학년이 될 때까지 스마트폰을 주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한다. 이 서약은 학교와 학년이 같은 아이를 둔 가정 10가구가 서명을 할 때에만 구속력이 있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도 자신이 유일하게 배제되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제 덫이 풀렸고 이 10가구는 함께 탈출할 수 있다. 두 번째, 사회 규범과 교화. 공동체가 개인적 결정을 도덕적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혐오감과 비난을 표현할 수 있다. 예컨대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이나 9살 된 아들에게 혼자 지하철을 타게 한 어머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아동의 자율성을 부정적으로 교화하는 관행을 뒤집어 9세 아이가 보호자 없이 돌아다니는 것을 지극히 정상적인 일로 바라볼 수 있다. 사실 이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연하게 여겼던 일이다. 세 번째, 기술적 해결책. 새 제품이나 발명은 동시에 공동체 내 모든 사람들의 선택지와 인센티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예컨대 잠글 수 있는 휴대폰 주머니 도입이나 빠르고 쉬운 연령 확인 방법 개발, 더 좋은 기본 휴대폰 도입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자녀에게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를 허용하는 문제에서 부모가 받는 압력을 줄일 수 있다. 네 번째, 법과 규칙. 정부는 법을 만들 수 있다. 예컨대 모든 소셜미디어 회사의 새로운 사용자의 나이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만들거나 아이에게 독립성을 주는 것이 방임의 증거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쪽으로 방임에 관한 법률을 고칠 수 있다. 학교를 비롯해 기관들은 정책을 정할 수 있다. 예컨대 모든 학생에게 학교에 있는 동안은 휴대폰을 로커에 넣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어지는 세 장에서는 정부와 테크회사, 학교, 부모, 젊은이가 함께 행동함으로써 여러 가지 집단행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소개할 것이다.
이 세 장을 쓰는 과정에서 나는 친구이자 협력자인 리노어 스커네이지에게 집필과 관련해 도움을 요청했다. 리노어는 2009년에 자유방목 아이들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나는 2012년에 아내와 함께 그 책을 읽었다. 그 책을 읽고 나서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 방식을 바꾸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더 일찍 독립성을 주었고 그러자 아이들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커졌으며 우리는 아이들에 대한 신뢰가 더 커졌다. 나중에 나는 리노어와 피터 그레이, 데니얼 셔크만과 함께 레크로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 단체의 목적은 아이에게 유능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독립성을 주는 것이 쉽고 정상적이고 합법적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과잉 보호를 되돌리고 놀이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절에서는 나의 지론과 다른 목소리도 나올 것이다. 리노어는 자유방목 아동기 운동에서 훌륭한 지도력을 보여주었고 또 이어지는 장들에서 지혜를 나누어 주었는데 이어지는 장들에서 나는 대다수 가정과 학교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 생각들을 제안할 테지만 모든 아이와 가정과 학교는 제각각 독특하다. 내 제안의 바탕을 이루는 심리학적 원리는 대부분 보편적으로 적용되지만 그 실행 방법에 관한 내 제안은 당사자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언제나 혁신을 시도하고 임기응변을 발휘하고 결과를 측정하려고 노력하라. 둘째, 내 제안들 중에는 분명히 틀린 것도 일부 있을 것이다. 나는 앞의 8장에서 쓴 내용을 바탕으로 조언을 제시하는데 그 내용은 많은 연구 결과의 토대를 둔 것이다. 하지만 연구는 가끔 재현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사회과학자들은 우리 연구 결과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이견을 보이기도 하며 새로운 연구 결과가 이전과 다른 방향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러니 anxiousgeneration.com의 온라인 블로그를 참고하기 바란다. 여기서 나는 혹시라도 저질렀을지 모를 오류를 바로 잡으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추가적인 제안을 수록할 것이다. 또한 나의 서브스택인 애프터바벨에 계속 글을 올리면서 이 책과 관련된 새 연구나 개념을 소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부모나 교사, 학교, 행정가, 감독 혹은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하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그 역할을 수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인정하고 싶다. 청소년으로 살아가기는 더욱 어렵다. 우리 모두는 주의를 분열시키고 관계를 변화시키는 기술 세계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하거나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기는 힘들다. 하지만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고 그 결과를 측정해야 한다. 내 제안들 중 일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도전적인데 미국에서는 정치적 양극화 때문에 어떤 일을 과감하게 추진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미국 의회에서조차 온라인의 해악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양당의 합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극소수 분야 중 하나이다. 만약 우리가 집단행동 문제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덫을 없애고 인센티브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 만약 함께 행동한다면 우리는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를 되돌리고 더 건강한 놀이 기반 아동기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조너선 하이트의 불안세대 4부 9장 집단행동을 위한 준비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이 장에서는 개인적인 변화가 아닌 집단 차원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깊이 있게 다뤘는데요. 특히 다양한 관점과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수 있을지 그리고 공동체가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장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집단행동의 심리적 기초와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이었어요. 작가는 개인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자기 통제와 도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결국 집단적인 의식과 문화의 변화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짚어줍니다. 여기서 집단행동을 위한 준비가 단순히 개별적인 의지나 행동 변화가 아닌 더 큰 구조적 변화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작은 행동도 결국 집단의식의 변화를 통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의 움직임을 시작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지 점차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놓치지 말고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